유리문 곁에 옷걸이에는 아버지의 모자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의 양산도 걸려 있었다. 이 모든 물건으로부터 왈칵 고향과 애정이 나에게로 밀려왔다. 나의 마음은 뭉클하게 그것들을 반겼다. 애원하며 감사하며 탕아가 옛 고향의 방을 보고 냄새 맡으며 그러듯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였으며 나는 깊이 죄지은 채 낯선 홍수에 잠겨 있었다. 모험과 죄악에 얽혀들어 적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위험, 불안, 치욕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자와 양산, 오래된 질 좋은 사암바닥, 마루 장식장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그리고 그 안쪽 거실에서부터 들려오는 누나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귀한 것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으며 확실한 자산도 아니었다. 온통 비난이었다.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고 나는 그러한 명랑함과 고요함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나는 내 구두에다 더러움을 묻혀왔다. 발갈개에 문질러 닦아낼 수 없는 더러움이었다. 고향의 세계는 알지 못하는 그림자를 나는 끌고 왔던 것이다.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비밀과 두려움을 가졌던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오늘 이 공간으로 끌고 온 것에 비하면 놀이이고 장난이었다. 운명이 뒤쫓아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알아서는 안 되는 손들이, 그 앞에서는 어머니도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손들이 나에게로 뻗쳐오고 있었다. 이제 내 범행이 절도였든 거짓말이었든 나는 하느님과 목숨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나의 죄악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었다. 나의 죄악은 내가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자체였다. 왜 나는 함께 갔던가? 왜 나는 일찍이 아버지 말에 귀 기울인 것보다 더 크로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가? 왜 나는 저 도둑질 이야기를 지어내고 영웅적 행위라도 되는 양 범행을 뽐냈을까? 이제 악마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적이 나를 뒤쫓고 있었다. 한순간 나는 더 이상 내일의 공포를 느낀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의 길이 이제 점점 더 비탈로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무서운 확신을 느꼈다. 나는 똑똑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나의 잘못에 이제 새로운 잘못들이 뒤이어질 게 틀림없다는 것. 누이들 곁에 내가 나타나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키스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 나만이 아는 운명과 비밀 하나를 지니게 되리라는 것을. 아버지의 모자를 보자 한순간 신뢰와 희망이 내 마음속에서 번쩍 떠올랐다. 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하리라. 아버지의 판결과 아버지의 처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내 비밀의 공유자이자 구원자로 만들리라. 그것은 내가 자주 감내해냈던 참회 하나에 불과하리라. 힘들고 가혹한 시간, 힘들고 후회에 찬 용서를 구함에 불과하리라. 이런 생각은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던가, 얼마나 아름답게 유혹했던가. 그러나 일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내가 그러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지금 하나의 비밀을, 하나의 죄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나 혼자 스스로 삼켜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바로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몰랐다. 어쩌면 나는 이 시각부터는 영원히 나쁜 것에 소속되고 나쁜 사람들과 비밀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종속되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분명 그들 같은 사람이 되리라. 잠시 어른 행세를 영웅의 연기를 했었다. 이제 나는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내가 방으로 들어섰을 때 아버지께서 내 젖은 구두만 보신 것이 나에게는 다행이었다. 그것이 관심을 돌려 아버지는 더 나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다. 그 정도 비난은 견딜만 했다. 그 비난을 나는 남몰래 다른 것과 연관시켰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상하게도 새로운 느낌 하나가 불꽃처럼 번득였다. 뽑히지 않은 미늘들이 가득 박힌 듯한 날카롭고 불길한 느낌이었다. 나는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한순간 아버지의 무지에 대해 약간의 경멸을 느꼈던 것이다. 젖은 장화에 대한 비난은 내게는 소소해 보였다. 아버지가 아신다면 하고 나는 생각했는데 살인죄를 고백해야 되는 판에 조그만 빵 하나를 훔친 죄로 신문을 받는 범죄자처럼 내 자신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것은 추악하고도 꺼림칙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강렬했으며 깊은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느낌은 그 어떤 다른 생각보다도 더 단단하게 내 비밀과 죄에 나를 결박하였다. 어쩌면 지금쯤 그 크로모 녀석은 벌써 경찰한테로 가서 내 이름을 댔겠지. 천둥 번개가 이제 내 머리 위로 몰려오지.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체험에서는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신성함에 그어진 첫 칼자국이었다. 내 유년 생활을 떠받치고 있는, 그리고 누구든 자신이 되기 전에 깨트려야 하는 큰 기둥에 그어진 첫 칼자국이었다. 우리들 운명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선은 아무도 보지 못한 이런 체험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칼자국과 균열은 다시 늘어난다. 그것들은 치료되고 잊혀지지만 가장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살아있으며 계속 피 흘린다. 그래서 새로운 느낌에 곧 나 자신이 무서워졌다. 나는 곧바로 엎드려 아버지의 발에 키스라도 하여 사죄하고 싶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사죄할 수 없는 법. 어린아이도 그쯤은 어떤 현자 못지않게 느끼고 한다. 내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일 일에 대해 이리저리 궁리해볼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저녁 내내 나는 오로지 우리 거실의 달라진 공기에 익숙해지느라 여념이 없었다. 벽시계와 테이블, 성경과 거울, 벽에 붙은 책, 선반과 그림들이 말하자면 나에게 이별을 고하고 있었다. 나의 세계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의 삶이 과거가 되며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나는 얼어붙는 가슴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내가 빨아들이는 새 뿌리가 되어 바깥에 어둠과 낯선 곳에 닻을 내리고 붙박혀 있는 것을 감지해야만 했다. 처음으로 나는 죽음을 맛보았다. 죽음은 쓴맛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탄생이니까, 두려운 새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니까. 마침내 침대에 눕게 되었을 때 나는 기뻤다. 조금 전에 마지막 연옥의 불로써 저녁 기도가 내 몸을 휘감고 지나갔던 것이다. 거기다 노래까지 하나 불렀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의 하나였다. 아, 나는 함께하지 못했다. 함께 노래하지 못했다.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쓸개집이자 독약이었던 것이다. 나는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축복을 내리며 저희 모두와 함께하소서 하고 끝내실 때 그때 내 몸을 스쳐간 경련이 나를 단번에 이 테두리에서 몰아냈다. 하느님의 은총이 식구들 모두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와 함께 있지는 않았다. 몹시 지쳐 떨며 나는 떠났다. 한동안 내가 누워있었던 침대 속에서 따뜻함과 안정감이 다정하게 나를 감쌌을 때 나의 마음은 다시 불안 속을 헤매었고 지나간 일주일을 불안하게 퍼덕였다. 어머니는 내게 늘 그렇듯이 잘 자라는 말을 했다. 어머니 발소리의 여운이 아직 방 안에 남아있었다. 어머니가 들고 계신 촛불빛이 아직 문틈에서 빛나고 있었다. 지금 어머니가 다시 한번 되돌아오시면 어머니는 느끼신 것이다. 나에게 입맞춤을 하시며 물으시겠지. 너그럽게 희망을 주시며 물으시겠지. 그러면 나는 울겠지. 그러면 내 목에 걸린 돌덩이가 녹겠지. 그러면 나는 어머니를 껴안고 어머니께 말하겠지. 그러면 만사는 해결인데, 그러면 구원인데. 문틈이 다시 어두워지고 나서도 또 한동안 나는 귀 기울이며 생각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꼭 일어나리라고. 그 다음 나는 당면문지로 되돌아와 나의 적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다. 그는 실눈을 하고 있었고 입가에는 야비한 웃음이 감돌았다. 그리고 내가 그를 바라보며 피할 수 없는 일을 속으로 삼킴에 따라 그는 더 커지고 더 추해졌다. 그의 사악한 눈은 악마처럼 번득였다. 그는 내가 잠들 때까지 바짝 내 곁에 있었다. 그러나 잠든 다음 그의 꿈을 꾸지는 않았다. 오늘에 대해서도 꿈꾸지 않았다. 꿈에 보인 것은 우리가 부모님과 누이들과 내가 한 배를 타고 가는데 온통 휴일의 평화와 광채가 우리를 애워싸는 것이었다. 한밤중에 깨었는데 그때까지도 그 행복의 뒷맛이 느껴졌고 누이들의 흰 여름옷이 햇빛 속에서 빛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모든 낙원으로부터 다시 현실 속으로 떨어져 들어갔고 다시 나는 사악한 눈을 가진 적과 마주 서 있었다. 아침에 어머니가 급히 오셔서 벌써 늦었다고 왜 아직도 잠자리에 누워있느냐고 소리치셨을 때 나는 안색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디 아프냐고 물으시자 토하고 말았다. 토하고 나니까 좀 나았다. 나는 몸이 약간 아플 때 아침 내내 카밀레 찻잔을 곁에 놓고 누워 옆방에서 어머니가 방을 치우는 소리, 리나가 바깥 복도에서 고기 팔러 온 사람과 주고받는 말을 듣는 것을 몹시 좋아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오전은 무언가 마력적이고 동화적인 것이었다. 그럴 때 햇살은 방 안으로 어른어른 장난치듯 비쳐들었는데 학교에서 초록 커튼을 따라 떨어졌던 그 햇살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오늘은 만나지 않았으며 다른 음조를 띠고 있었다.
그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그러나 나는 이미 자주 그랬던 만큼 단지 조금 몸이 아플 뿐이었고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그 정도는 학교 가는 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기는 했지만 결코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린 크로모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지는 못했다. 어머니의 다정함도 이번에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귀찮고 미안한 마음만 들었다. 나는 곧 다시 잠든 척하며 곰곰이 생각했다. 아무것도 소용없었다. 11시에는 시장에 가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10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다시 잠자리로 가거나 아니면 오후에 학교로 가야 했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다. 계획을 하나 짜놓았던 것이다. 돈을 안 가지고 크로모한테로 갈 수는 없었다. 내 작은 저금통을 가져와야 했다. 충분한 돈이 들어있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다. 어림도 없었다. 그러나 그래도 얼마는 되었다. 빈손보다는 조금이라도 들고 가는 것이 나으며 적어도 크로모를 달래기는 할 게 틀림없다고 직감으로 느꼈다. 양말바람으로 살금살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책상에서 내 저금통을 집어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빴다. 그러나 어제 일처럼 나쁘지는 않았다. 가슴이 뛰어 숨이 막혔다. 계단 아래에 와서야 비로소 저금통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도 여전히 가슴은 뛰고 있었다. 저금통을 깨뜨려 여는 것은 아주 쉬웠다. 얇은 양은막대 하나만 두 동강 내면 되었다. 그러나 부서진 자리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것으로 나는 비로소 도둑질을 한 것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다만 사탕이나 과일 같은 주전부리에 입을 댔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내 자신의 돈이지만 훔친 것이었다. 나는 크로모와 그의 세계에 다시 한 발자국 더 다가갔으며 이제부터는 일이 그렇게 시시각각 보기 좋게 내리막으로 가리라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 저항했다. 그러나 악마가 데려간다 하더라도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나는 걱정스레 돈을 헤아렸다. 저금통 안에서는 그렇게 가득한 소리를 냈는데 손안에 쥐고 보니 비참하게도 얼마 안 된 액수였다. 65페니히였다. 나는 저금통을 아래층 마루 밑에 감추고 돈은 손에 꼭 쥐고 집을 나섰다. 내가 이 문을 지났던 그 어느 때와도 다르게 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부르는 것만 같았다. 얼른 그 자리를 떠났다. 아직 시간은 많았다. 달라진 도시의 골목들을 지나 본 적 없는 구름 아래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는 집들을 지나 나에게 혐의를 두는 사람들을 지나쳐 살짝 돌아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도중에 학교 그부 하나가 가축시장에서 1달러를 주었던 생각이 떠올랐다. 하느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기도할 권리가 없었다. 설령 그럴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금통이 다시 온전해지지는 않았으리라. 프란츠 크로머는 멀리서 나를 알아보았다. 그렇지만 아주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고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 듯 굴었다. 가까이 왔을 때 그애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눈짓을 하고는 단 한 번 돌아보지도 않고 유유히 계속 갔다. 슈트로 가세를 따라 내려가 좁은 판자다리를 지나 마침내 집들이 끝나는 곳에서 공사 중인 어느 건물 앞에 멈추었다. 그곳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벽들이 문도 창문도 없이 앙상하게 서 있었다. 크로머는 나를 돌아다 보더니 안으로 들어갔고 나도 뒤따라 들어갔다. 그 애는 벽 뒤로 가더니 자기한테로 오라는 눈짓을 하고는 손을 내밀었다. 그거 갖고 왔지? 그 애가 싸늘하게 물었다. 나는 주먹을 꼭 쥔 손을 주머니에서 빼서 그 애의 펼친 손바닥에 돈을 쏟아 놓았다. 그 애가 헤아렸다. 마지막 5페니히짜리의 챙그랑 소리가 잦기도 전에 65페니히로군 하며 그 애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나는 수줍게 말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너무 적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게 전부야. 더는 없어. 네가 좀 더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그 애는 거의 온화한 어조로 비난했다. 명예를 아는 남자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지. 난 정당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어. 그건 너도 알겠지. 네 쇠붙이들은 도로 가져가. 자, 딴 데 가면 애누리 없이 몽땅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난 없어. 더는 없다고. 이건 내 저금을 통째로 가지고 온 거야. 그거야 네 사정이지. 널 불행하게 만들 생각은 없어. 넌 나한테 아직 1마르크 35페니히 빚이 있어. 언제 내가 그걸 받지?
반드시 줄게, 크로머. 지금은 모르지만 어쩌면 곧 더 생길 거야. 내일 아니면 모레 내가 이 일을 우리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하겠지?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너한테 손에 끼칠 생각 없다고 했잖아. 난 내 몫의 돈을 오늘 오전 중에 가질 수도 있어. 너도 알겠지? 난 가난하거든. 넌 멋진 옷을 입고 있고 나보다는 점심으로 뭔가 더 좋은 걸 먹겠지. 하지만 난 아무 말 않겠어. 조금 기다려 주겠다는 거야. 모레 휘파람을 불지. 오후에. 그땐 제대로 가져와야 해. 내 휘파람 소리 알지? 그는 내 앞에서 휘파람을 불어 보였다. 여러 번 들었던 소리였다. 나는 말했다. 응, 알고 있어. 나를 남겨두고 그 애는 갔다. 내가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듯이. 그것은 우리들 사이의 거래였을 뿐 더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갑자기 다시 들린다면 오늘일지라도 나는 놀라리라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자주 그 소리를 들었으며 지금도 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다. 나를 예속시킨 이제 나의 운명이 되어버린 이 휘파람 소리가 뚫고 들어가지 않는 장소도 놀이도 일도 생각도 없었다.